낡은 것들은 말이 없다. 하지만 귀 기울이면 시간의 덮개 아래 숨겨진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서울, 익선동의 미로 같은 골목길 한 구석, 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작업실. 이곳은 세상의 속도에서 비껴난 시간의 섬이자 김민준이라는 젊은 기술자의 성역이었다. 서른 초반의 민준은 170cm가 채 안 되는 마른 체구에 늘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빛바랜 청바지 차림이었다. 아무렇게나 자란 더벅머리는 싼값의 뿔테 안경 아래 그늘을 드리웠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그의 시선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창백한 얼굴, 잔뜩 움츠린 어깨는 세상 앞에 선 그의 위축된 자아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 끝에는 미세한 흠집과 단단한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멈춰버린 시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의 연장이자 숨겨진 열정의 증표였다. 작업실 안은 희미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금속의 냄새,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부품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질서가 감돌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연장들 사이로 해체된 시계의 태엽과 톱니바퀴들이 먼지 쌓인 설계도 위에 흩어져 있었다. 작업대 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민주는 독일제 루페를 눈에 끼고 거의 숨을 멈춘 채 폐기 직전의 낡은 회중식의 심장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금속 조각들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째깍, 째깍. 마침내 시계는 1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그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 소리만이 민준에게 세상과의 연결고리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분해하는 데 몰두했다. 특히 버려진 고물 라디오나 고장난 장난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매료되었다. 명문 공대에 진학했지만 딱딱한 이론보다는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실제 기술에 더 큰 갈증을 느꼈다. 결국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거리로 나섰다. 시계 수리점, 골동품 복원 공방 등을 전전하며 기술을 익혔지만 그의 남다른 재능을 알아보는 이는 드물었다. 낡은 것에 대한 그의 집착과 돈 안 되는 기술에 대한 열정은 세상 물정 모르는 괴짜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사회적인 고립감은 깊어만 갔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세상에 대한 체념이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낡은 필름 카메라의 셔터막을 교체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에 작업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는 세련된 트렌치코트 차림의 30대 후반 여성 박서연이었다. 근처 갤러리 관장인 그녀는 잠시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민준의 작업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만 신세 좀 질게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다. 어둡고 비좁은 공간, 온갖 잡동사니와 부품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작업대 위에 놓인 민준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에서 멈췄다. 완벽하게 복원된 빈티지 카메라,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오르골, 그리고 10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회중시계. 그것들은 단순한 고물이 아니었다.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장인의 섬세한 숨결로 되살아난 예술품에 가까웠다. 이 카메라 직접 고치신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낯선 이의 방문에 당황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담았던 그릇이죠. 그걸 이렇게 되살려내시다니. 서연은 민준이 수리 중이던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문가적인 안목과 함께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관심과 인정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늘 자신을 괴짜 취급하거나 그의 기술을 하찮게 여기던 시선과는 다른 따뜻하고 깊은 이해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작업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의 기술과 예술성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획 중인 특별 전시를 떠올렸다. 김민준 씨라고 하셨죠? 저는 근처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갤러리에서 열리는 특별 기획전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간의 복원가들이라는 주제인데 민준 씨의 작업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시회 참여 제안. 민준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의 작업이 이 어둡고 좁은 지하 작업실에서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던 낡은 기계들이 번듯한 갤러리에 전시될 수 있다니. 그는 망설였다. 자신의 작업이 과연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화려한 세상에 나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의 망설임을 눈치챈 서연이 부드럽게 설득했다. 민준 씨의 기술은 단순히 고치는 것을 넘어 잊혀진 가치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예술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민준 씨의 작업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격려에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얻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자신의 작업물 중 몇 점을 골라 박서연의 갤러리로 옮겼다. 익선동의 고즈넉한 골목에 자리한 갤러리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현대적인 세련미와 고풍스러운 멋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갤러리의 밝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다. 함께 전시에 참여하는 다른 작가들은 화려한 이력과 세련된 매너를 갖춘 이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민주는 여전히 낡은 티셔츠 차림의 이방인일 뿐이었다. 전시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갤러리 관계자들조차 그의 작품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어떤 이는 이건 예술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 시연 아닌가요? 라며 노골적으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관람객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화려하고 개념적인 현대 미술품들 사이에서 그의 낡은 기계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간혹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신기하긴 한데 이게 예술인가?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민주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 역시 세상은 자신과 같은 사람, 자신의 작업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익숙한 좌절감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민준에게 접근해왔다. 50대 후반의 최태석.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골동품 수집가이자 막강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김민준 선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박 관장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소. 정말 놀라운 손재주를 가지셨더군요. 최태석은 민준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의 말투는 교양 있고 부드러웠지만 민준은 그의 눈빛에서 언뜻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손과 작업 자체보다는 그것이 지닌 가치와 희소성에 더 주목하는 듯했다. 이런 귀한 기술이 이런 곳에 묻혀 있어서야 되겠소? 최태석은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제대로 된 작업실과 최고의 재료를 지원해드리다. 김 선생은 오롯이 작업에만 집중하시오. 보수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민준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저 사람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단순한 호의일리 없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Current Part Characters 3T2 1 Total Characters 647 69 최태석은 끈질기게 민준에게 접근했다. 그는 민준의 작업실까지 찾아와 값비싼 골동품 시계나 오르골의 수리를 맡기며 환심을 사려 했다. 민준의 기술을 칭찬하고 그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그는 민준의 독보적인 복원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집한 희귀 골동품들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복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기술 자체를 독점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민준을 자신의 전속 수리공으로 묶어두려는 속셈이었다. 민준은 최태석의 제안 앞에서 깊이 갈등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하고 싶은 욕구와 그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예감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박서연은 최태석의 악명 높은 평판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최태석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민준 씨, 최태석 씨는 예술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의 제안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서연의 진심 어린 조언과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한 민준은 결국 최태석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관심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작업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최태석의 온화했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미소를 가장하지 않았다. 김 선생,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 제안을 거절한 걸 후회하게 될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며칠 후부터 미술계와 골동품 시장에는 민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실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아마추어다. 그의 복원 기술은 겉만 번지르르할 뿐 원작을 훼손하는 수준이다.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다. 등등 근거 없는 비방들이었다. 최태석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설상가상으로 전시회에서도 민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최태석의 입김이 작용한 탓인지 민준의 작품들은 갤러리 구석진 곳으로 밀려났고 예정되었던 몇몇 언론 인터뷰도 갑자기 취소되었다. 평론가들의 리뷰에서도 민준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언급되더라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뤄졌다. 민준은 세상의 냉혹함과 인간의 추악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역시 자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것일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두운 지하 작업실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박서연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민준을 격려했다. 민준 씨,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예요. 민준 씨의 재능은 진짜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서연은 민준의 작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정성 있는 평론가와 컬렉터들에게 민준을 소개하고 그의 작업 과정을 담은 작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소수의 안목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준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연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내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과 최태석의 방해 공작에 좌절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술과 철학을, 잊혀진 것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손길은 더욱 섬세해졌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는 전시회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뭔가 보여줘야 했다.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어느 날 민준은 작업에 필요한 희귀 부품을 구하기 위해 종로 세운상가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수십 년 된 낡은 가게들이 미로처럼 얽힌 곳, 온갖 전자부품과 고물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이정훈. 그는 한때 국내 최고의 시계 장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시대의 변화와 개인적인 좌절을 겪으며 지금은 골목 구석에서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며 은둔자처럼 살고 있었다. 민준은 이정훈의 가게 앞에 놓인 먼지 쌓인 개종시계의 정교한 무브먼트에 시선을 빼앗겼다. 노인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툭 던지듯 물었다. 뭘 좀 아는 눈치인데 젊은이. 저 시계가 왜 멈췄는지 알겠나? 민준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살펴본 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다. 노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헛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눈썰미가 있구먼. 그 만남을 계기로 민준은 가끔 이정훈의 가게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이정훈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냉소적이었지만 민준의 순수한 열정과 남다른 재능을 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쓰라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민준에게 현실의 냉혹함과 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따뜻하게 조언해 주었다.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니야. 자네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놈들은 딱 이용해 먹기 좋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리고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흔들리지 마. 이정훈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자신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기술을 더욱 갈고 닦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최태석과의 싸움이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VIP 초청 행사와 함께
몇몇 중요한 평론가와 컬렉터들이 방문하여 최종 평가를 내리는 날이었다. 민준에게는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이자 최태석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결전의 날이었다. 박서연은 민준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과 진정성 있는 컬렉터들을 초청했고 민준의 작업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했다. 민준은 밤늦도록 작업실에서 무언가에 몰두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설계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18세기 스위스의 전설적인 시계 장인이자 오토만형 제작자였던 피에르 자케 드로의 작품에 대한 자료였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듯 복잡하고 정교하기로 유명한 자케 드로의 오토마타 구조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전시회의 마지막 날. 갤러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날카로운 눈빛의 평론가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의 컬렉터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감돌았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구석진 곳에 놓인 자신의 작품들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이전보다 꼿꼿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서연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바로 그때 예상했던 대로 최태석이 무리의 중심에서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비서들이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벨벳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최태석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화려하고 정교한 모습의 18세기풍 오토마타가 놓여 있었다. 피에르 자케 드로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었다. 최태석은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는 이 오토마타가 오늘 아침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했지만 워낙 복잡하고 오래된 물건이라 손대기를 꺼려하더군요.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어렸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시간을 되살리는 마법사라고 불리는 젊은 장인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준 선생, 맞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민준은 말없이 최태석을 응시했다. 최태석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김 선생의 실력이 정말 소문대로라면 이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 성공한다면 제가 두둑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최태석은 민준이 거절하면 실력 없는 겁쟁이로 몰아붙일 것이고 만약 수리에 실패하면 그의 명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속셈이었다. 저 오토마타는 단순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최태석이 일부러 손을 써서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저토록 복잡하고 희귀한 물건을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장내에는 술렁임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민준이 어떻게 나올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박서연은 초조한 표정으로 민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서름과 좌절,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정훈의 거친 조언, 박서연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낡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야 할 기회였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뜨고 최태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태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리석은 놈,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는구나. 민주는 오토마타 앞에 섰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소년의 모습을 한 자동 인형, 섬세한 얼굴 표정과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을 그것은 지금 미동도 없이 멈춰 있었다. 민주는 루페를 꺼내 눈에 끼고 작은 드라이버와 핀셋 등 자신의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오토마타의 외부를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민준의 손끝만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고 어떤 이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최태석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박서연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민준은 오토마타의 뒷면 덮개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톱니바퀴와 태엽, 레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인간의 기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기계장치였다. 그는 밤새 연구했던 설계도와 자신의 직관을 총동원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나섰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멈춰버린 시간의 심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민준의 손길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섬세했다. 그는 얽히고 설킨 부품들 사이에서 미세하게 뒤틀린 레버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외부 충격이나 의도적인 조작 없이는 변형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최태석의 짓이 분명했다. 하지만 민준은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뒤틀린 레버를 바로잡고 주변의 톱니바퀴들과의 맞물림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리고 오토마타의 동력원인 태엽을 조심스럽게 감았다. 작업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익숙한 감각.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눈들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거짓말처럼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마타의 덮개를 닫았다. 됐습니다. 민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다. 최태석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작 저 정도 만져놓고 뭐가 됐다는 거지? 민준은 오토마타의 작은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째깍!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오토마타 내부에서 태엽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기적처럼 소년 인형의 눈꺼풀이 스르르 올라갔다. 고개가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섬세하게 조각된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미소를 짓는 듯했다. 이어 소년의 팔이 움직여 손에 들린 작은 플루트를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맑고 청아한 플루트 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소년 인형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며 고개를 까딱이고 발을 구르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멈춰버렸던 18세기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당혹감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저놈이 어떻게?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플루트 연주가 끝나자 소년 인형은 갑자기 플루트를 내려놓고 품속에서 작은 붓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앞에 작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섬세한 붓놀림으로 그려진 것은 한 송이의 아름다운 장미꽃이었다. 세상에, 그림까지 그리다니. 원래 저런 기능도 있었던 건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토마타가 그림을 그리는 기능은 원작자 피에르 자케드로가 설계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민준이 그것을 되살려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를 넘어선 창조적인 복원의 경지였다. 민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토마타 내부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 그것은 원작자가 남긴 미완의 설계도 조각이었다. 최태석은 이 오토마타를 부당하게 입수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숨겨진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그림을 그리던 오토마타의 붓 아래에서 무언가가 함께 딸려 나왔다. 그것은 오토마타 내부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빛바랜 양피지 조각이었다. 민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자동 인형은 나의 오랜 후원자였던 드로슈 백작에게 헌정하는 것임. 부디 그의 정당한 후계자에게 전달되기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원작자의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태석이 이 오토마타를 정당하게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황급히 오토마타를 회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고 몇몇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태석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기자들은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최태석 회장님, 저 양피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 오토마타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최태석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급히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탐욕스러운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의 몰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한편 민주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장인이십니다. 평론가들은 앞다투어 민준의 기술과 예술성을 극찬했고 컬렉터들은 그의 작품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과 시간을 되살리는 마법사라는 별명은 순식간에 언론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하루아침에 그는 쓰레기 취급받던 기술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 전문가이자 아티스트로 떠오른 것이다. 박서연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 씨, 정말 해내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실은 통한다고 했잖아요. 민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와 인정 속에서도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잊혀가는 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 손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겉모습과 편견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의 승리였다. 사람들은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더욱 감동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국내외 유수의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복원 의뢰와 전시 제안이 쇄도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익선동의 작은 작업실을 지켰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최태석은 예상대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오토마타 소유권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과거의 다른 비리들까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부와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민주는 박서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익선동 한편에 민준의 철학을 담은 작은 공방 겸 박물관을 열기로 했다. 이름은 시간의 흔적. 잊혀가는 기술과 물건들의 가치를 알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소중함을 전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지지하고 후원했다. 시간이 흘러 시간의 흔적이 문을 열었다. 한옥의 고즈넉함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에는 민준의 손길로 되살아난 오래된 시계, 오르골, 카메라, 그리고 그날의 오토마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후손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임시로 전시 등이 자리 잡았다. 이곳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며 시간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민주는 이곳에서 워크숍을 열어 사람들에게 복원의 기초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기도 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삶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진정한 열정과 실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낡고 오래된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 존경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했다.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민주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위축됨이 없었다. 대신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연민,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가끔 그는 종로 뒷골목의 이정훈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서려 있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진짜는 결국 알아보는 법이라고 했지.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노인에게 자신이 직접 복원한 희귀한 회중 시계를 선물했다. 노인은 말없이 시계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박서연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시간의 흔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민준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준은 시간의 흔적 작업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작은 오르골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들어왔다. 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장난 로봇 장난감을 내밀었다. 아저씨, 제 로봇이 움직이질 않아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민주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다. 어디 보자. 우리 로봇 친구가 어디가 아픈지 한번 살펴볼까? 그는 아이의 장난감을 받아들고 능숙한 손길로 분해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섬이 아니었다. 세상과 연결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낡은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그의 마법은 계속되고 있었다. 익선동 골목길에는 오늘도 멈춰버린 시간을 되살리는 그의 손길 아래 작은 기적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보라고, 우리 안에 숨겨진 천재를 믿으라고 속삭일 것이다.